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 주민자치 촉진자 교육을 맡은 민현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의 업무를 맡으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주민자치를 좀 이해하시고 또 역할들을 설계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계된 교육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름을 지피지기라고 지었는데요. 지피지기의 의미를 보시면 이러한 맥락이 있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온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피지기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 지피지기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와 호흡하시면서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위태로움이 없는 또 여러분들이 주민들과 잘 호흡하시고 또 직무를 좀 더 즐겁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면에서 지피지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4개 과정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와 호흡을 맞추고 역할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시는데 조금은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총 4가지인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도 주민자치회를 촉진자 입장에서 좀 이해하고 과정과 또 그 과정에 담긴 방향성을 잘 이해하시고 사실은 직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내서 일단은 정책적 흐름에 있어서의 주민자치를 이해하시는 과정, 그리고 주민자치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지원 과정, 그리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자치계획 수립에 대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치가 협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촉진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로서의 과정, 이 4가지를 주로 각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 지원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해도 있고 경험도 있으실 수도 있고 생전 모르는 역할을 맡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민자치의 촉진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은 주민자치가 어떠한 맥락에서 설계되어 있고 또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지 를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촉진자로서 또는 실무자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구상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맡으신 주민자치의 촉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에 담긴 정책적인 의미, 그리고 주민자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 지점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동에 또는 구로구의 주민자치 촉진에 대한 방향을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맥락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주민자치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많이 연결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도 어렵고 주민자치라는 것도 생소하실 수 있지만 주민자치에 담긴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의 맥락은 바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참여를 통해 지역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생활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안전해지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변할 수 있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동해 주민들이 직접 정책이나 제도나 예산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역을 직접 행정과 함께 좀 더 살기 좋고 또 문화가 건강하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 이 그림이 바로 민주주의와 연결된 주민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는 왜 필요한지? IMF 이후에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이 시작이 되었고 그 주민의 참여 정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사실은 보장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좋은 정책이나 제도나 예산도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느껴야 되는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거나 효능감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별로 효율성을 못 느낀다는 취지에 있었던 것이고요. 작은 정부, 또 공공혁신, 구조조정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결국은 정부나 공공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주민의 참여와 주민과의 협력으로 좀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효능감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이나 제도에 그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관청이나 공공의 민원으로 해결하던 그런 경험들을 공공성을 지향하는 주민의 조직적인 참여, 그리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풀어가는 역사가 바로 주민자치의 맥락에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회에 코로나 방역이나 또 지구 위기나 기후 위기나 또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 또 세대 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도 사실은 정책이나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설계되고 또 실현도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해결됐을 때 그거에 대한 효능감을 맛볼 수 있는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관심, 그리고 공공과 주민의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하고 있고 또 확대되어야 되는 역사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비전과 가치에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주민자치는 왜 하는지, 여러분이 주민들에게 주민자치를 왜 하시라고 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우리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효능감 있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가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가는 데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흐름은 민주적인 시민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정부의 흐름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역사와 주민자치의 정책적인 성격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흔히들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 이게 민주당의 사업이다, 또는 특정 정당의 사업이다, 또는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깔고 있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그거에 대한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또 헌법의 민주공화국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상을 보면 정부의 흐름과 상관없이 주민자치는 늘 참여와 또 협력, 그리고 자치의 개념으로 지속적인 그 확대 정책, 그다음에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런 식으로 다 그동안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네이밍이 붙었었고 그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통령도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 국민의 이름이 빠진 정부도 없었고 마지막에 지금 현재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동안의 모든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는 모든 정부에서 정치색과 상관없이 강조되고 부각되고 그것들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사실은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주민 참여 정책, 또 주민자치 역시도 굉장히 활성화, 정책 계열로 사실 그동안의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트를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주민자치를 너무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 1번, 그리고 두 번째, 참여하는 주민에게도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념적인 활동이지 정치적인 색깔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연결된 자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민주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헌법, 그리고 우리의 민주정부의 역사상 계속 담겨져 온 흐름이고 맥락이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결국 주민자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또 직접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맥락과 이념과도 일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회 문제를 공공 또는 기업으로 대표되는 영리, 이러한 섹터들의 중심으로 풀어왔었고 성장 일본도의 우리 역사상 그 두
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졌고 우리나라도 98년 IMF를 맞으면서 사회의 혁신, 구조에 대한 조정,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다양한 주체가 함께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제3섹터 그리고 이 영역은 공공도 아니고 영리도 아닌 민간의 영역, 시민의 영역, 또 시민사회에 조직된 힘의 영역 이렇게 불리면서 지금까지의 이 사회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 세 섹터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조율하고 협력하고 역할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흘러오고 있고 이 흐름은 선진국일수록 좀 더 활성화되고 안정화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빨간색의 글씨처럼 문제 해결 과정에 시민사회 또 동단위로 본다면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 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문화를 바꾸고 또 지역사회에서 좋은 정책과 제도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제도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1998년에 IMF가 터졌고 그 IMF 때 작은 정부, 구조조정, 또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그때 바로 나온 것이 99년에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 그리고 이때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대변되던 위원회가 주민자치 기능을 했던 시간 그리고 2012년부터는 마을공동체 정책이 도입되면서 그것이 서울형 주민자치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주민자치의 영역, 그 다음에 주민참여의 역사는 20년의 역사를 훨씬 넘어서 어떤 정부의 성향과 상관없이 참여를 확대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활성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져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맡으신 주민자치의 촉진의 역할도 이러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주민참여 정책의 활성화의 한 흐름이고 그것을 통해 동단위의 주민자치가 달라지고 그것을 통해 지역이 달라지고 성장하고 좋아지는 변화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민자치의 경험에 대한 평가가 어땠느냐?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로 대변되던 시간에는 그분들의 열성, 그 다음에 노력, 봉사, 희생 이런 것들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하고 컸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 그 다음에 권한이 적었던 부분, 또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는 계승하되 한계점을 좀 더 보완해서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전환이 좀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에 대한 새로운 고민 그리고 주민자치의 회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경험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결국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행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행정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역할밖에 없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예산 또는 권한, 책임이 낮았다. 그리고 인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인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또 이분들이 새롭게 유입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인적 구성의 한계가 너무 컸다. 그리고 이분들의 모임이 너무 친목과 봉사를 위주로 됐기 때문에 시간과 열성을 들여서 수고롭게 희생해야 되는 것은 컸지만 그것 대비 우리가 뭔가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자치적으로 무언가를 해냈다고 하는 효능감,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한 것들은 사실 부족했다.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선점으로 해서 모색했던 것이 제도적으로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 제도 안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인적 구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를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친목과 봉사를 넘어서 함께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인 기구로 자리 잡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치를 통해서 경험한 효능감, 그리고 성취감을 통해서 자치가 성장하고 협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장한 것이 동단위 주민자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이 주민들과 만나는 가장 많은 빈도가 있고 가장 최고로 밀착해서 협력할 수 있는 단위로 등장한 것이 바로 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시라면 특히 잘 이해하시겠지만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 이렇게 있을 때 결국 많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과 만나고 소통하고 또는 충돌하고 또는 갈등을 풀면서 협력할 수 있는 단위는 어디냐고 하면 바로 읍면동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동단위의 주민자치회가 설계된 것이고요. 이 동단위에 주민들이 행정과 함께 조직화되어서 자치와 협치를 경험함으로써 주민참여 정책의 한 맥락인 주민자치가 성장하고 그 성장과 함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림이 바로 동단위 주민자치의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지금의 사회 문제는 이미 산업화 시대의 지속적인 발전 지향적인 또 그저 그 산업화하고 뭔가 성장 일변도의 시대와는 달라져서 너무 많은 사회적인 문제 또 다양한 특성화된 문제들이 등장했다.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이미 그동안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왔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와 또 개선점이 필요했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경험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으로써 새로운 좀 구조화 또 그럼 새로운 경험을 통한 좀 전환이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회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마을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 많이 듣고 계시는 기후위기 또 그다음에 뭐 세대 간의 갈등 또 코로나19 이후로의 다양한 삶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공공이나 영리 이 두 가지 그룹만의 문제와 역할로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그것들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하고 또 서로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경험들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 주민참여 정책, 특히 주민자치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가 주는 어감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냐고 물으면 여기 나온 소통, 나눔, 참여, 공존, 배려, 협동이라는 얘기를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가도 주민들이나 행정이 모두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상, 우리의 머릿속에 공동체가 주는 의미는 이러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 속에 우리 모두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그것을 토대로 협력함으로써 뭔가 함께 일하고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관계망이 강화되는 이런 그림들에 대한 좋은 느낌들 그리고 순기능에 대한 뭔가 지향점들이 모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확인하고 역할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하는 것,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국가 차원에서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이나 외국에서도 연구도 많이 되어 왔었고 다양한 연구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참여의 여러 가지 지향점의 단계를 본다면 아주 낮은 단계에서 비참여 단계부터 시민 주권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경험한 단순한 정보를 듣고 또 정보에 대해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경험들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의 주민자치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야 할 미래의 주민자치의 그림은
좀 더 주민의 권한이 강화되고 책임을 행사함으로써 독자적으로 행정과 함께도 하지만 파트너십에 넘어서 좀 더 독자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소화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커져가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생태계 모델을 놓고 본다면 그동안에는 행정의 영역과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영역이 약간 분리돼서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역할을 소화해 왔다면 이제는 그 주민들의 참여가 좀 더 조직화되고 안정화됨으로써 동단위의 행정과 협치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체계화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고 좀 더 조직화된 그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된 공간이라고 불리는 주민자치 영역에서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자율성과 경험 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좀 더 조직화하고 합의하는 것을 통해서 행정과 협력을 통해서 호흡을 맞춰가는 그리고 자치계획이나 실행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쌓아가는 그림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의 마을자치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방식으로 서로 교류하고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역공동체 활동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주민자치여야 한다.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의 영역 또 마을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과 욕구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좀 더 사업화하고 제도화하고 정책화하고 예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험들을 쌓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촉진해야 될 주민자치에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동안의 주민자치의 역사를 봤을 때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약간 제도화한 것,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 지금의 주민자치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이러한 주민자치회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그렇지만 촉진자 여러분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될 근거 법률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걸 줄여서 지방분권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주민자치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27조, 28조, 29조를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자치구의 조례, 구로구에도 첫 번째 조례 1조에 보면 바로 이 법에 근거해서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딱지를 계속 붙이는 것은 시범동부터 해서 그러냐 아니면 초기에 몇 년 동안은 그냥 시범사업이냐 이것이 아니라 이 바로 특별법의 이 29조에 행안부 장관이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안부 장관의 시범사업을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를 행안부 버전으로는 1,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그리고 2022년 5월부터 4단계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흐름은 주민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는 계승하고 또 약간의 개선점들을 좀 담아가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 말고는 주민자치에 대한 근거법이 없는 것이냐. 왠지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에 주민주권의 구현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넣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합의와 지적으로 있었습니다. 제안으로. 그런데 작년 21년도 연말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자치 부분은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는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젠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또는 행정 내부에서 그럼 주민자치는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있나요? 하고 묻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법의 근거에서 아직은 시범사업에 진행 중이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헌법에 담긴 민주공화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심, 또 여러분들의 공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법제화가 되면 바로 주민자치회가 그동안의 역사, 또 그동안의 경험을 잘 계승해서 또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치의 경험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현장에서 촉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전환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는 어떠한 변곡점을 맞았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점검 기준들을 드리는데요. 아까 지금 이 말씀드린 여기 표에 있는 점검 기준들은 그동안 지금 제가 앞서 표현한 주민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자치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키워드, 그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민자치회를 현장에서 촉진할 때 관심을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좀 방향성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자, 주민의 참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양하고 새롭고 확대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역의 다양한 인적인, 물적인 자원과 연결이 되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성장하는 주민이 있는지, 또 이를 통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의 경험이 일회성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활동들이 주민에게 재미와 힘, 즐거움, 또 소통과 또 계속하고 싶다고 하는 동기부여 또는 효능감을 주는지 하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서 연에 한 번씩 있는 주민자치 박람회도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주민자치 박람회는 주민자치의 힘으로 함께 여는 지방시대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박람회 우수 사례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주민자치의 흐름을 우리는 바람직하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우수 사례는 프로그램 중심에 대한 평가, 또 그 다음에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 사업에 대한 우수 사례 중심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재는 지역의제, 그리고 주민총회를 중심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민과 관이 잘 협력하고 있는지를 우수 사례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바로 어떤 사업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 이걸로 바로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 간 운영을 통해서 직능단체와 함께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우수 사례를 봤다면 그 다음에 특화 사업을 볼 때는 지역의 주민자치가 마을의 공동체와 연결돼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또 지역만의 뭔가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로 전환이 많이 되고 또 마을계획이라든지 자치계획의 수립의 경험과 실행의 경험이 쌓이면서는 주민자치회나 위원회가 단지 직능단체나 몇몇 공동체와만의 연계가 아니라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은 하지만 지역의 문제를 담아낼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고 문제를 풀기 위한 실행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초대함으로써 하는 것, 그리고 이 전 과정이 민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주민자치 활성화의 흐름은 주민자치회가 결합하는 지역의 연결망이, 자원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다양해졌다는 점, 그리고 특히 주민과의 협력과 참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행정 주도의 역할을 주민이 협조하고 단순히 지원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행정이 대등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이 과정들을 소화하고 좀 더 나은 다음 과정들을 설계하는 그림으로
모색되어 왔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담긴 우수 사례들이 주민자치 박람회에서도 전시되고 또 홍보되고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 회로의 주민자치 활성화는 결국 처음에는 마음과 뜻이 좀 맞지 않더라도 이것을 조직화하면서 함께 일하는, 그리고 또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으로 확산되고 넓어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의 비전, 바로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해드렸는데요. 주민자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 행복이란 단어가 자치와 연결될 때 약간 난색을 표하시기도 하고, 저도 사실 주민자치 하면 행복하실까요? 하고 묻는 거에 조금 머뭇거릴 수도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포기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런 것만이 주민자치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쌓여왔던 주민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자치의 모델, 또 자치의 경험, 자치의 성장, 민관 협력,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상하고 촉진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지금 제가 함께할 앞으로의 강의 시간 내내 이렇게 하면 자치가 즐거울까? 이렇게 하면 자치가 새로울까? 이렇게 하면 자치하시는 분들과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본인의 촉진 방향을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모델은 일단 이런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걸 비전으로, 주민이 결정하는 동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공공성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저는 3강에서 이 공공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민주적인 참여 문화. 바로 이것이 제가 2강에서 말씀드릴 주민자치의 민주적인 운영이 중요한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가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는 주민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이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사업은 민주적인 참여 문화와 동지역사회의 민관협력을 핵심 가치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번 촉진자 강의도 바로 이 맥락으로 각각 과정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역할을 어떻게 찾는 것이 필요한지, 주민자치의 역할과 책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피지기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주민자치에는 주민대표기구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에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민대표성이라는 단어는 흔히 지역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지방의회 의원이 있는데 주민자치가 왜 필요하냐? 주민자치가 공개추첨을 통해서 뽑았을 뿐인데 어떻게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가실 내용은, 이 주민자치의 주민대표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주민자치에, 우리가 주민자치회 홍보를 할 때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라고 홍보를 하는데, 실상 조직화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무나라는 의미가 어떤 자격의 제한이 있거나 무슨 시험을 통과해야 하거나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하거나 동네 유지여야 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지역에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중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50명 정도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그 참여할 수 없었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욕구와 문제들까지 다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바로 주민대표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 학교를 듣는데 시간도 내야 되고, 일정하게 정기회의 할 때 시간을 내서 참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분과활동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총회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고 또 다음에 모색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결정된 실행사업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이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어떠한 역할들을 소화해 줘야 되는데 과연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누구나가 이런 사람들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것.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 참여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책임감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대변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주민대표기구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대표성의 역할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개인의 이해, 정치적인 목적, 또 영리적인 목적, 또 몇몇의 사사로운 이해관계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공공성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의 방향성에 대한 역할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주민분들 또는 여러분도 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주민자치의 주민 대표성과 공공성이라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책임들을 가져야 하느냐, 저는 4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아까 주민자치 경험상 굉장히 구성원의 한계, 그 다음에 권한의 한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열린 참여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성을 가지고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민, 다양한 주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또 이거에 이어서는 주민자치의 활동과 각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정보도 주민들에게 열려 있어서 개방적이고 투명적인 또 접근성을 보장하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는 그동안의 20여 년 동안 굉장히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지향하고 보장하고 또 장려하는 식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오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따진다면 최신 사양의 최고 사양의 버전이 지금의 주민자치의 모델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제품 되게 고가를 가지고 막 사셨는데 그 기능을 다 쓰지 않으면 사실 그 정도의 고사양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무슨 아이폰 프로 이런 거 사셨는데 막상 그래픽이나 이런 거 잘 쓰시지도 않고 거기에 새롭게 딸린 기능들을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가 요금을 내고 그 기능을 가진 폰을 사실 필요, 또 노트북을 사실 필요 없었던 것처럼 이 주민자치의 사업도 주민의 주도성과 자율성, 또 독립성을 보장하는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이 모델을 살려내지 못하신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신다면 지금의 주민자치의 모델, 또 주민자치의 촉진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주도성이라고 하는 방향성, 즉 자발성과 적극성, 또 지속성, 주도성에 대한 핵심적인 주도성에 대한 부분,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이것들도 굉장히 주민자치의 책임으로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도 이러한 책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잘 이해하고 책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2가지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에는 민주적인 운영과 공공성 확대를 지향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좀 더 2강과 3강에서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이 민주적인 운영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해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또 공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전체 4가지의 방향성을 잘 살려서 자치와 협치가 잘 상생하고 좋은 성공 경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력하시는 것,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교육과정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의 활성화, 지금까지 정책적인 흐름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어떠한 주요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우수 사례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주민자치의 정책사업의 비전, 목표, 핵심 가치에 봤을 때 이 핵심 가치 두 가지, 민주적인 참여 문화와 동단위의 민간협력, 기억하시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한이 확대됐고 민주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것, 촉진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민간의 영역으로서의 가장 주안점이고요. 두 번째는 동단위의 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저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바로 어떤 것들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가, 어떠한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주민자치 중심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 또 모임이나 단체, 지역사회의 의견들이 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성 높은 자치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은 또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 주민자치를 통했더니 이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효능감을 맛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동행정과 민간협력의 파트너십을 이뤄서 동반자로서 좋은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 그렇게 돼서 주민자치가 동단위의 지역사회에서 좋은 선순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순환의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민자치의 지역사회 활동 방향의 방향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잘해야 주민들도 찾고 동네 모임과 단체들도 찾고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책임, 권한,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이것은 어떻게 찾냐면 바로 공공성 높은 활동을 통해서 찾는 것이고 이 전 과정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민자치 학교 때도 이 안내를 주민들께도 드리지만 사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초기에 주민자치가 방향성에 맞게 잘 이해하고 역할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촉진하고 조력하는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할 설계를 하시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과 결합하는 그 동의 주민자치의 모습도 사실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드립니다. 주민자치의 비전, 목표, 핵심 가치 이해해 주시고 주민자치의 역할과 책임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델들이 사례들이 있느냐? 주민자치에서는 찾기 좀 어렵지만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마을 계획을 본다고 하면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좀 더 구체화해 보고자 합니다. 여의도 벚꽃축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때 되면 막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교통 대란이 예상됩니다. 교통 통제가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노 마스크 이후에 첫 번째 불꽃놀이 때 뭐 100만이 왔다 갔다 쓰레기가 몇 톤이 나왔다 이런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얼마 전에 2018년이긴 한데 이 벚꽃축제 때 교통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 또 교통사고의 위험, 민원 발생, 또 이 배달과 관련된 지역 상권의 이해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의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위원회들이 결합해서 지역의 상권들의 대표자와 또 행정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벚꽃축제 기간에 교통의 문제, 또 지역의 배달을 위해서 또 이용해야 되는 오토바이 문제, 또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대타협을 통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좀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오토바이 배달존의 설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통은 교통대로 안전을 보장했고 시민들과 이 동네의 주민들은 뭔가 안전을 좀 지키면서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또 지역의 상권에서는 오토바이 배달존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소상공인과 지역 상인들의 물건들을 식품들을 배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이 지역의 문제, 단순히 민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을 푼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가 발전되는, 지역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살기 좋아지는, 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자치계획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서대문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대문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있었고 그 인근에 초등학교를 등하교하기 위한 사거리에는 오래된 육교가 있었습니다. 이 육교 외에는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교를 철거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은 늘 가부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민원이 다르고 학교와 녹색 어머니회나 운영이 또 어린이 또 지역의 상권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잘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계획단에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들을 주민총회에 올리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다수의 의견을 확인했고 그것을 확인한 결과 육교를 철거하고 안전한 X자 사거리 도로를 횡단보도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안전하고 좀 더 노약자들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상생의 그림을 좀 모색해보자. 이것들이 있었고요. 이것이 비록 딱 편성된 예산을 결정하는 주민총회의 안건으로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지역에서 공감대를 많이 얻는 또 주민총회 때 여러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의제로 올라감으로써 많은 호응과 관심을 이끌었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구청장과 행정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함께 도와주겠다, 풀어보자 이렇게 돼서 굉장히 급속도로 또 그 육교를 철거하고 X자 도로가 설치됨으로써 그 당시에 녹색 어머니의 분은 내가 7년 동안 녹색 어머니의 활동을 하면서 풀지 못했던 문제를 이번에 풀게 돼서 너무 감동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림이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과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주민자치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단 어떤 시설 사업이라든가 무엇을 없애고 새로 설치하는 이런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핵심은 주민들이 조직화되어서 이 조직화된 주민들이 지역에서 풀지 못했던 그러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또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제들을 모아내고 그것들을 행정이나 지방의회와 협력해서 풀므로써 우리가 이것을 지역 주민이 스스로 또는 함께 참여해서 풀어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참여하니 또 우리 마을과 우리 지역이 좀 더 살기 좋고 행복해졌다는 효능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민자치의 방향이다. 네, 바로 이러한 사례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무언가를 없애고 설치하는 시설사업 또는 기간사업, 또 예산에서 담을 수 없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되 다만 여기에 담긴 더 큰 의미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조직화된 힘으로 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해결했으면 좋겠는 지역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고 이것을 행정이나 지방의 의회와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해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좋게, 우리 마을을 좀 더 행복하게,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마을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여기에 담긴 것이 바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를 찾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주민자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촉진자 여러분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1강에서는 지피지기, 내가 주민자치회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뭔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 흐름이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점을 지향하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신 주민자치의 방향성,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소개해야 하는지, 주민자치회가 어떠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공공성 높은 활동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은 어떠한 모델, 사례를 보면서 이해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가 권한과 책임을 잘 이해하고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실 수 있는 역할의 설계, 또 직무 설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이 되셨나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앞으로 2강과 3강에서는 민주적인 운영, 또 공공성 높은 활동, 이 두 가지를 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와 잘 역할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은 어떻게 조력하면 좋겠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